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친했던 친구들 3명과 있었던 저는 무엇을 하면 놀지 서로 얘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당시는 여름방학이었기 때문에 우린 담력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담력시험을 평범한 장소에서 하는 건 딱히 재미없을 것이란 친구들의 의견이 있어서 신중하게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사람이 죽은 집이 있으니 거기서 하루 자고 오자 말했습니다. 친구의 부모님은 부동산을 운영하셨는데 그 부동산에서 관리하는 물건 중 이른바 귀신이 붙은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입자도 점차는 구해지지 않아서 하루만 놀면 안 되냐고 허락은 받았는데 친구의 부모님과 같이 일하시던 부동산 사람들은 굉장히 어두운 표정을 보였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린 목적지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솔직히 이때는 소풍 가는 기분으로 친구들과 함께 자고 오는 것이 마냥 즐거웠습니다.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그날 가져온 음식으로 조촐한 파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귀신이 나올 리가 있냐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충 배를 채우고 나서 수도와 전기가 다 끊겨 있었기 때문에 근처 목욕탕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돌아가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우리의 여행 목적은 담력 시험이니만큼 어두운 방 안에서 서로의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실과 방 사이의 장제문이 아주 조금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 닫는 걸 깜빡했나 생각했지만 친구들은 서로 문을 닫았었다고 대답했죠. 우린 괴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었고 고작 그런 걸로 겁먹은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잡담을 나누다가 그날은 그냥 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 2명 중 1명이 방에 없던 겁니다. 시간은 새벽 5시였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밖에 나갔나 하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기분 좋게 잠든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S가 문을 세게 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얘들아, 그만 가자. 우리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 친구 S는 여태 한 번도 본 적 없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을 한 채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S는 첫차 시간을 미리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S의 얼굴은 피곤한 듯 안색이 매우 안 좋아 보였었고 밤을 새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전 S에게 왜 그러냐 물었지만 그는 돌아가자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결국 기세에 눌린 우리는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전철을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S는 심각한 얼굴을 한 채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밤에 잠든 후에도 S는 잠이 오지 않았었다고 말했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잠에 들지 않았었다고. 그리고 우리들이 코를 골기 시작할 때 어떤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람이 걷는 것 같은 소리. 그리고 누군가 신음하는 것 같은 소리도 함께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불길한 기운에 S는 우리를 깨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린 전혀 일어나지 않길래 황급히 밖으로 도망쳤다고. 전철 안에서 S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린 S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쓴다 했어 라는 느낌으로 생각하고 말았죠. 우리들은 귀신이란 존재를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에 S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트럭에 치여 사망.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트럭 운전사 말로는 졸음운전을 한 것이 아니랍니다. 평소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핸들이 스스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S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오묘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너 엄마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그곳에 갈 당시에 저는 사람이 죽은 집에서 자고 오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냥 숨길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대충 거짓말을 하고선 둘러댔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질문과 어머니의 표정은 이미 상황을 다 꿰뚫어 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최근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에 없을 때 문에 달린 창밖으로 누군가가 노크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계속 말이죠. 혹시나 제 친구가 있을까 하고 노크 소리가 들린 곳을 봤었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누구냐고 큰 소리로 말하면 노크 소리는 멈추었고 노크 소리를 무시하면 노크 소리는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그 노크 소리는 나날이 잦아졌고 급기야 어머니는 신변의 위험을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이상한 사건과 친구 S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그때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영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어디론가 연락하시더니 근처 신사로 절 데리고 가셨습니다. 신사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아까 전한 것 같은 영능력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듣게 된 이야기. 영능력자와 신사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그 집에는 아주 강한 지방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S는 그 귀신의 영향으로 목숨을 잃은 것이고 다음 타겟은 아마 저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재미삼아 담력 시험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심하게 혼났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죽은 집처럼 강한 원한이 남는 곳에 머무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를 혼내셨죠. 전 그날의 행동들을 진심으로 반성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다 굿을 치르고 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글자가 쓰여있는 문서 복사본 2통을 받았습니다. 한 장은 다른 친구에게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 쓰여있는 글자를 3일 동안 하루에 3번은 읽으라 했었습니다. 글을 읽다 보면 어떤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떤 소리가 나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또렷하게 읽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신사가 전해준 글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확실히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만 읽는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가 되는 날에는 확실히 소리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 친구랑 같이 신사에 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니
신건가 영능력자는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만약 신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저는 S처럼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을 줄은 몰랐는데 너무 차원이 다른 얘기라서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적은 매년 신사에서 새로 만들어주고 있고 문서 복사본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곳이나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는 곳은 가지 않음으로써 자기 방어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귀신이 있는 곳에서 장난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달이 밝은 탓에 숲길을 달려나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 길을 알 리 없었지만 간절한 마음 하나로 어두운 숲속을 무작정 달리는 중이었다. 이러다간 진짜 죽겠다 싶은 순간까지 다리를 멈추지 않았지만 마침내 한계가 왔는지 힘이 탁 풀리는 바람에 그 자리에 멈춰서 털썩 무릎을 꿇었다. 숨소리는 거칠었고 조여오는 심장의 통증 때문에 한 손은 가슴을 움켜쥔 채였다. 잠시 숨만 고르고 다시 움직이려 해봐도 현기증 때문인지 한 발짝 내딛는 대신 그대로 바닥에 풀썩 쓰러졌다. 커다란 달이 떠있는 하늘은 무척이나 아름다웠지만 여유있게 별을 감상할 때가 아니니 눈을 감고 집중했다. 자, 진정하고 생각해보자.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지금 뭘 해야 되지? 다행히도 그리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다. 도움. 그래. 어디든 가서 누구한테든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말하고는 마치 나 자신에게 설명하듯 열심히 상황을 정리했다. 자, 생각해봐. 여자친구랑 산부인과 다녀오는 길이었어. 오는 길에 말싸움을 했지. 그래, 임신 때문에. 난 내 가족, 딸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차. 애 하나 더 키우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지우자고 했고 그녀는 화를 냈어. 나도 짜증이 나서 속도를 너무 내는 바람에 커브길에서 맞아, 굴러 떨어졌어. 가드레일 들이받았잖아. 눈 떠보니까 여자친구는 피 흘리고 있었고 난 빠져나왔어. 날 보면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래서 난 사람들 부르려고 했는데 핸드폰은 어디로 날아갔는지 안 보이고.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떠들어대다 보니 슬슬 호흡이 돌아왔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든 도움 청하라고. 그래, 빨리 가요. 하지만 좀 전의 기대와는 달리 다시 일어나지도 달려나가지도 않았다. 뜨거워졌던 몸이 식어간과 동시에 머릿속도 차갑게 식어갔다. 아니야, 안 돼. 그렇게 중얼거리곤 두서없이 마구 떠오르는 생각들을 차분하게 정리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그녀를 살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없다. 오히려 지금보다 일이 훨씬 더 복잡해질 뿐. 감정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했다. 아이를 하나 더 키울 만한 능력은 내게 전혀 없다. 그리고 결국 남은 건 가정 파탄이라는 처절한 결과뿐일 게 분명했다.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번엔 그 아름다운 밤하늘을 고스란히 볼 수 있었다.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밝고 둥근 달이었다. 그리고 딸애가 좋아하는 별들. 그리곤 생각해냈다. 어쩌면 이건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래,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무래도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았다. 난 몸을 돌려서 내가 뛰어온 길을 되짚어 돌아갔다. 이번엔 최대한 늦장을 부리는 중이었다. 내가 마주할 것이 시체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 테니까. 다시 원래 장소로 돌아오는 데는 올 때보다 몇 배의 시간이 더 걸렸다. 그 덕에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였지만 사고 현장은 그다지 달라진 게 없었다. 한참을 굴러떨어져 옆구리에 덤불을 들이받은 차. 찌그러진 조수석 사이로 고통에 울부짖는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눈을 감은 채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고 기대감을 품는 자신에게 약간의 섬뜩함을 느꼈지만 이미 결정한 이상 독하게 마음먹기로 했다. 모든 건 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딸을 위해서다. 난 가까이 다가가서 피로 울룩진 그녀의 목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차가웠지만 시체가 주는 그런 차가움은 아니었다. 그리고 선명히 뛰고 있는 맥박도 느낄 수 있었다. 아쉬워하는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섬뜩함을 느끼고는 빨리 움직이기로 했다. 재빨리 차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안전벨트를 풀고 구겨진 차체에서 그녀를 꺼내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비명에 가까운 신음을 내뱉었지만 눈을 뜨진 않았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는 그녀를 바닥에 눕히곤 숨을 골랐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그녀가 죽기를 기다릴 수도 있었다. 기다림이 고통스러울지언정 죄책감은 덜할 테니. 하지만 내심 마음이 불안했다. 누군가 망가진 가드레일을 보고 경찰에 신고할지 모른다. 만약 누구든 이 상황을 본다면 그녀는 살아날 것이고 우리 가족을 지킬 마지막 기회는 그대로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렇게 둘 수는 없었다. 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는 차 트렁크에서 야전삽을 꺼내었다. 처음부터 넌 여기 없었던 거야. 난 그냥 혼자 사고 난 거야. 마음을 굳게 먹으려 독한 말을 내뱉고는 그녀를 질질 끌고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충분하다 싶을 만큼 그녀를 끌고 들어와서 그녀 옆으로 구덩이를 파내려 가기 시작했다. 어차피 완벽하고 깊게 묻을 생각은 없다. 그저 며칠 동안 사고 처리가 다 끝날 때까지만 눈 가림하면 된다. 제법 고생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사람 하나 간신히 넣을 만한 구덩이 하나가 생겨났다.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다. 그녀의 양볼을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두세 번 후려치며 각오를 다졌다. 그리고 그녀의 몸뚱이를 구덩이 속에 굴려넣었다. 길이가 충분하지 않은 탓을 거의 구겨넣듯 억지로 팔다리를 집어넣어야 했다. 떨리는 손으로 야전삽을 집어들고는 빠르게 구덩이를 채워가기 시작했다. 그때의 난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듯 거의 강적으로 삽을 놀려대었다. 그 덕에 간간히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살려달라는 소리, 고통에 찬 신음소리, 그리고 원망의 목소리와 저주 섞인 욕설들을 들으면서도 견딜 수 있었다.
다만 구덩이가 다 메워지고 땅을 잘 다져서 그녀의 목소리가 도저히 새어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쉬지 않고 내 머릿속에 울려대었다. 이 방법밖에 없어. 이게 마지막 기회야. 다 가족을 위해서야. 그치? 우리 가족이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나 자신에게 확인시켜주듯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사고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길지 않은 그 길을 되돌아오는 동안 머릿속에 울려대는 그녀의 목소리에 몇 번이고 머리를 후려쳤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사박거리는 소리는 구덩이를 파헤치고 빠져나온 그녀가 내 뒤를 따라오는 발소리처럼 들려왔다. 이제 급한 일이 끝났다. 이제 남은 건 어디든 도움을 청해서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이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동승자요? 아니요, 저 혼자뿐입니다. 저 혹시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가족들에게 전화하려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고 처리하고 난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진다. 좀 더 완벽한 처리를 위해 흑투성이 셔츠를 벗어서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에 묻은 피를 되는 대로 닦아내었다. 이 역시 어딘가 적당히 묻어버리면 그녀가 있었다는 마지막 증거마저 사라지는 것이다. 마음이 놓이니 뒤늦게 통증이 찾아왔다. 사고로 다친 상황에서 격하게 움직였으니 이런 상태로 이 숲길을 헤쳐나갈 자신이 없었다. 차라리 차 안에서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자. 그 전에 누군가 나를 발견하면 더 좋고. 난 절뚝거리며 차에 올라타서는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잠들 생각은 없었는데 몸 상태 때문에 기절하듯 잠에 빠져든 모양이었다. 통증 때문에 다시 깬 것까지는 좋았는데 뭔가 이상했다.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무언가가 천천히 이쪽으로 오고 있다. 도움을 주려는 사람일까? 아니, 그렇다면 저런 소리를 내지 않을 게 분명했다. 분명 이 소리는 무언가가 낙엽 위를 기어오는 소리다. 그리고 이 정도로 크게 들린다는 건 이미 코앞까지 도착했다는 뜻이었다. 난 이를 악물고는 옆에 놓았던 야삽을 양손으로 집어들었다. 바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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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락. 툭, 툭, 툭. 차를 두드리는 그 소리에 비명이 터져나오는 걸 간신히 틀어막고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차라리 다른 끔찍한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기다릴까? 그냥 무시하고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아니, 그보다 어떻게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걸까? 설마 아이 때문에? 아이 때문에 맘 편히 죽지 못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어나온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져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어졌다. 툭, 툭, 툭. 살려주세요. 제발. 내가 잘못했어요. 머릿속에서 간신히 쫓아냈던 그녀의 목소리는
또다시 내 귀 속으로 파고 들어온다. 그리고 그 순간 공포심과 죄책감과 분노가 한 번에 몰아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난 거칠게 욕설을 내뱉고는 그대로 창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바닥에서 덜덜 떨고 있는 흑두성의 여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 정말 죽지 않고 그 구덩이에서 기어나온 것이다. 섬뜩한 느낌을 받기도 했지만 그보단 분노가 더 컸다. 난 미친 것처럼 괴성을 지르며 머리라 여겨지는 곳에 있는 힘껏 야삽을 휘둘렀다. 미친 사람처럼 휘두른 덕에 사방으로 피가 튀었다. 그리고 내 눈앞에는 처처마리만큼 망가진 시체가 쓰러져 있었다. 피와 흙과 낙엽이 뒤엉켜 엉망이 돼버린 그녀의 머리칼은 그녀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었다. 지금은 끔찍한 모습이지만 난 이 머리칼을 참 좋아했다. 관리가 귀찮다는 이유로 단발을 고수하는 아내 대신 그녀의 긴 머릿결을 쓰다듬고 향기를 맡으며 부족한 애정을 채워나갔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덜컥 임시 사실을 밝히고는 양육비 얘기를 꺼내지만 않았어도 제법 좋은 연인으로 남았을 것이다. 그녀를 사랑하고 또 아내와 딸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씁쓸한 마음에 심호흡을 2번 크게 내쉬른 뒤 아까보다 더 거침없이 시체를 다시 구덩이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이번엔 좀 더 완벽하게 묻어놓고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할 생각이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더욱더 사랑하는 내 딸,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사내는 자살하기로 결정했다. 긴 시간 고민해서 내린 결정은 아니었다. 바로 오늘 아내와 딸을 죽인 음주운전자가 교도소에 들어갔다. 그게 끝이었다. 음주운전자가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이 그가 겪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의 엔딩이었고 더 이상 아무런 일도 없다는 것이 사내에게 자살을 결심하게 했다. 사내는 집안 청소를 잘 안 했었다.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없었다. 이 집은 온전히 아내의 것이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죽을 순 없었다.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턱 밑까지 깔끔하게 수염을 밀었다. 수증기로 가득한 욕실 거울을 닦아보는 눈이 건조했다. 아내와 딸이 죽은 뒤 언제부터인지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고 그때부터 자신은 살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자살 결정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일이었다. 사내는 부산으로 가기로 했다. 어릴 적 TV에서 봤던 태종 때 자살바위가 생각나서였다. 자살을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법도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막연히 기억 속에 있는 자살 명소를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사내는 밖으로 나와서 주차장은 그냥 지나쳤다. 서울역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가기로 했다. 자신이 죽고 난 뒤에도 어딘가에 차가 계속 주차되어 있을 것이 신경 쓰였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
사내는 음주운전자를 생각했다. 음주운전자인 그는 내게 미안하다고 했었다. 눈물까지 흘리며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내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다. 어떤 말로도 사내가 느끼는 심정을 그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 차라리 욕이라도 했어야 했을까? 저주를 퍼부어야 했을까? 그게 아니면 아우, 이 새끼야! 뒤질라고 작정했어? 사내의 코앞에서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멈춰섰다. 생각에 잠겼던 사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빨간불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이다. 운전자는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는 쌍욕을 퍼부어댔다. 짧은 스포츠 머리와 거칠어 보이는 얼굴에 걸맞은 거친 입담이었다. 뒤질라면 곱게 뒤질 것이지. 눈가리가 없어, 이 새끼야? 이 씨발 깜짝 놀랐네. 어휴! 사내는 사과를 하는 대신 알 수 없는 분노에 울컥했다. 사내의 아내와 딸도 차에 치여 죽었다. 저 운전자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오히려 무단횡단을 한 자신의 잘못이겠지만 아내와 딸은 차에 치여 죽었다. 그것은 사내를 이유 없이 분노하게 만들었다. 근데 이 새끼가 말이 없어? 야! 깜짝 놀라 뒤지는 줄 알았다고, 새끼야. 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내는 사과 대신 이렇게 쏘아붙었다. 얼마 전 제 아내와 딸이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뭐? 운전자의 얼굴이 기묘하게 황당해졌다. 뭐라는 거야, 이 또라이 새끼가. 사내는 입을 다물어버렸고 운전자는 인상을 쓰고 욕을 하며 창문을 올렸다. 차는 사내의 옆을 신경질적으로 꺾어 지나갔고 횡단보도에 남겨진 사내는 마저 도로를 건넜다. 사내는 다시 생각에 잠겨 인도 위를 걸어갔다. 왜 자신이 그런 말을 했을까? 오늘 처음 보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 잘못한 건 오히려 자신인데. 그때 사내를 지나쳤던 그 차가 급하게 돌아서 사내 쪽으로 돌아왔다. 사내 옆에서 창문이 내려가며 운전자의 난처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 망설이는 듯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사내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가 사과하는 것일까? 잘못한 건 자신인데. 운전자는 사내의 얼굴을 살피며 입술을 달싹이다가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그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떠나갔다. 남겨진 사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기차역에 도착한 사내는 돈가스 도시락을 샀다. 조금 이상한 죄책감이 들었다. 이렇게 열심히 식사를 챙겨 먹어도 되는 걸까? 뒤늦은 생각이었다. 사내는 배가 고팠고 우연히 눈앞에 돈가스 도시락이 보였을 뿐이었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 출발까지 아직 10분 이상 시간이 남았지만 사내는 가장 먼저 기차에 올랐다.
자신의 자리에 앉은 사내는 곧바로 돈가스 도시락을 개봉했다. 그리고 수저까지 모두 뜯었는데 한 가지 돈가스 소스가 보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소스를 달라고 할 시간이 충분했지만 사내는 그러지 않았다. 소스 없는 돈가스를 먹는 것이 사내의 죄책감을 조금 덜어주었기 때문이다. 사내가 밍밍하게 돈가스를 씹는 사이 저기요. 한 여인이 스마트폰을 들고는 사내에게 말을 걸어왔다. 하얀 세미 정장 차림의 여인은 경력이 꽤 돼 보이는 전문직 여성 같은 인상이었다. 혹시 그 자리 맞나요? 스마트폰을 보며 묻는 여인의 질문에 사내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표를 꺼내 들어 보이며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예, 5차 3회 맞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스마트폰과 사내의 표를 번갈아 보며 인상을 쓰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통로 밖으로 나갔다. 사내는 주머니에 표를 집어넣고 다시 식사하기 위해 자세를 뒤척였다. 그때 엉덩이 아래에서 무언가 톡 터지는 느낌과 함께 축축함이 전해졌다. 사내는 미간을 좁히며 자리에서 일어나 확인했는데 돈가스 소스가 터져 있었다. 처음부터 돈가스 소스가 없었던 게 아니라 진공 포장되어 있던 소스를 실수로 의자에 흘렀던 것이었다. 의자는 진한 돈가스 소스로 범벅 상태이고 바지 역시 무사하지 못했다. 사내는 난감하고 짜증이 났다. 그때 이보세요. 아까 떠났던 여인이 다시 돌아왔다. 무언가 따지려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고 실제 말투도 그러했다. 표 제대로 확인해 봤어요? 영무원에게 확인 받았는데 제 표가 맞거든요? 사내는 인상을 썼다. 안 그래도 짜증나는 상황이었다. 다시 한번 주머니에서 표를 꺼내 들었는데 재빠르게 표를 낚아챈 여인이 쏘아 붙였다. 이것 봐. 이 표는 101호 열차잖아요. 저거 안 보여요? 이 열차는 103호차라고요. 다시 표를 받아서 확인한 사내는 일순간 난감해졌다. 여인의 말이 맞았다. 헌데 사과하고 자리를 뜨기에는 이 의자에 이거 뭐야? 아씨, 뭐야 이거? 뭘 흘린 거야? 여인은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짜증을 토했다. 그리고 치켰던 눈으로 사내를 노려보며 이게 뭐예요 진짜? 아씨, 이거 어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예요? 아씨, 재수없게. 여인은 마치 스트레스를 해소하듯 사내를 사납게 쏘아붙였다. 사내는 면목이 없어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어떻게 사죄하고 수습해야 할지 난감했다. 여인은 짜증스레 머리를 쓸어당기며 아씨, 진짜 어디까지 가요? 저는 대구 가는데 그 표 어디 가는 거예요? 여인은 만약 목적지가 같으면 표를 맞바꿔 갈 셈이었다. 그때까지 여인의 꾸중을 잠자코 듣고만 있던 사내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해버렸다. 어쩌면 쏘아붙이는 저 화를 당장 멈추고 싶다는 얄팍한 생각에서 나온 말일지도 몰랐다. 부산 태종 때 자살바위에 갑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딸이 차 사고로 죽어버려서 저도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뭐라고요? 여인의 얼굴이 어이없어졌다. 황당하다는 듯 중얼거리며 뭐라는 거야? 누가 뭐 물어봤어요? 아씨, 헛소리 하지 말고 이거 어쩔 거냐고요. 부산 가요? 부산 맞아요? 예, 부산입니다. 아씨, 짜증나게 진짜. 저리 비켜요. 여인은 사내를 치우고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의자를 수습했다. 사내는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여인이 화난 얼굴로 자신을 신경도 안 쓰는 듯 봐주지 않자 쭈뼛쭈뼛 고개 숙여 사과하고 열차에서 내렸다. 반대편 열차로 향하는 사내의 걸음이 터벅터벅 힘이 없었다. 그때 저기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돌아보니 아까 그 여인이 열차에서 내려 다가오고 있었다. 여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우물쭈물 망설이다가 미안해요. 여인은 사내의 손에 휴지를 쥐어주었다. 여인은 사내의 눈을 마주보며 상냥한 미소를 지을 듯 말 듯 우물쭈물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해요. 여인은 꾸벅 가볍게 사과를 하고선 열차로 돌아갔다. 남겨진 사내는 휴지를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부산역에서 내린 사내는 택시를 태워 올랐다. 헌데 사내가 목적지를 말하기도 전에 중년의 택시기사가 먼저 말을 해왔다. 카드기가 고장나서 카드는 안 됩니다. 현금 있습니까? 예. 사내는 별 생각 없이 대답하고 문을 닫았는데 강인한 인상의 택시기사는 신경 쓰이는 점이 있는지 계속해서 말을 했다. 내가 카드 손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카드기가 고장난 겁니다.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내일 바로 수리 맡길 건데 오늘까지만 못 쓰는 거라. 사내는 정말 신경 쓰지 않았지만 택시기사는 자존심 문제라는 듯 거짓말이면 내가 그냥 다른 손님 받고 말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 안 해요. 진짜로 고장. 예, 알겠습니다. 현금은 있죠. 현금 없으면 안 됩니다, 진짜. 예, 현금 있습니다. 내가 진짜 카드기가 고장나서 그러는 거지. 일부러 현금만 갈아먹고 하는 그런 기사가 아니라. 택시기사가 몇 번이나 강조한 끝에 택시는 출발했고 사내는 목적지인 태종대 자살바위를 불렀다. 택시 안에서 사내는 별로 말이 없었고 택시기사도 굳이 말을 거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얼마 뒤 택시는 태종대에 멈춰섰고 택시기사는 돌아섰다. 13,000원 나왔습니다. 사내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뒤졌는데 아, 불사. 지갑이 없었다. 당황스러워진 사내의 얼굴을 읽은 택시기사가 대뜸 목소리가 커져서는 없습니까? 그게 지갑이 분명히. 택시기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해지며 구성한 욕설이 튀어나왔다. 카드기가 고장났다고 현금 있냐고 내가 몇 번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분명 지갑에 현금 있었는데 지갑이 언제? 진짜. 아침에도 안 새끼가 택시비 떼먹더니 저녁에도 안 새끼가 이러네. 딱 같아서
택시기사의 거친 욕설에도 사내는 면목이 없었다. 야, 이 X야. 하루바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한테. 아유. 내가 아까 자살바위 가자 할 때부터 내가 느낌이 들었어. 아유. 이 이거 진짜 확 마. 너 뭐야? 어쩔 거야, 새끼야? 그게... 그 순간 사내는 또 왜인지 모르게 말을 꺼내고 말았다. 제가 지금 자살하러 가는 길이라 정신이 없어서. 뭐? 택시기사의 얼굴이 험악하게 구겨졌다. 사내는 왜인지 모르게 주절거렸다. 얼마 전에 제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려서 저도 자살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 새끼가? 구라 까고 있네, 이 씨발. 돈 몇 푼에 마누라랑 딸 팔아먹나? 죄송합니다. 요금 이거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뭐? 자살한다고? 그래, 이 씨발. 진짜 자살할 거면 핸드폰도 필요 없겠네. 핸드폰 줘봐. 그거라도 조불하게. 예, 여기. 사내는 망설임 없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택시기사에게 건넸다. 사내는 꾸벅 사과하며 택시에서 내렸다. 죄송합니다. 사내는 태종대 쪽을 바라보며 무작정 걸었다. 어두운 밤 핸드폰이 없으니 어디가 자살바위인지 찾아가기가 조금 막막했지만 일단은 걸었다. 헌데 한참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있던 택시에서 기사가 급히 내려 내게 달려왔다. 그는 일그러진 얼굴로 사내를 쳐다보며 우물쭈물 망설이다가 미안합니다. 그는 사내의 손에 핸드폰을 쥐어주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실룩이다가 고개를 살짝 좌우로 흔들며 사내의 눈을 마주보았다. 미안합니다. 택시기사는 뒤돌아 택시 안으로 돌아갔다. 사내는 출발하지 않는 택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가만히 멈춰 서 있었다. 사내는 눈앞의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자살하러 가는 길에 저지른 3번의 잘못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듣게 된 3번의 미안하다 말을 생각했다. 사내는 아내와 딸이 죽은 뒤 언제부터인가 전혀 눈물이 나오질 않았었다. 하지만 오늘 이상하게도 사내는 3번 울 뻔했다. 왜 그랬는지는 사내도 몰랐다. 그것이 사내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사내는 왜인지 교도소에 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졌다. 결국 사내는 바다를 등지고 돌아섰다. 오랜 시간 걸어 내려간 그곳엔 같은 자리에 택시가 그대로 멈춰서 사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옛날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20살 때
내가 찍혀있는 사진이었다. 다른 잡동사니들과 뒤섞여 설악 깊은 곳에 처박혀 있다가 15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 빛을 보게 된 물건이었다. 순수하고 앳된 그 모습을 보자 그리운 마음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왔다. 20살. 한창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시기였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기에 내 미래는 밝을 거라 확신하던 그때였다. 행복해 보이는 사진 속 내 모습을 보며 화를 내듯 물었다. 행복하냐고. 그래, 나야 뭣도 모르고 행복하겠지. 하지만 지금 난 처절할 정도로 비참하다. 입 밖으로 나쁜 소리를 내뱉자마자 감정이 터져나오듯 언성이 높아졌다. 너 그따위로 해실거리는 것도 오래 안 가. 현실은 네 생각처럼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 이 병신아. 그것도 모르면서 뭐가 그리 좋다고 쳐웃고 있어? 한껏 열반을 토하고는 마음을 좀 가라앉힌 뒤 사진을 바닥에 내려놓고 조금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 답답하고 열받아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 나처럼 안 살려면 새겨 듣고 똑바로 하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머릿속에서부터 정리가 되지 않아 일단은 상투적인 이야기부터 꺼내기로 했다. 대학 생활할 때 친구들 많이 만나. 괜히 쿨한 척 혼자 다니지 말고 공부도 열심히 해. 노는 게 좋아도 공부해놓으면 나중에 다 돌아오니까. 군대는 빨리 가고 휴학 길게 끌지 마. 시간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힘들어지니까. 또 술도 작작 먹고. 되는 대로 늘어놓고 보니 꼰대 같은 이야기들 뿐이었다.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고개를 젓고는 진짜 하고픈 이야기를 시작했다. 2년쯤 뒤에 친구 주선으로 소개팅 자리 하나 들어올 거야. 거긴 그냥 나가지 마. 혹시라도 해야겠으면 애프터를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냥 걔한테 빠져서 마음 주지 말란 얘기야. 그게 내 불행 시발점이니까. 굳이 만나야겠으면 오래 끌지 마. 가능하면 빨리 헤어져. 3년 안에는 무조건 헤어져야 돼. 은지, 병원 가기 전에. 병 걸리기 전에 헤어져. 또 절대 결혼은 꿈도 꾸지 마. 아니, 하다못해 그냥 이혼이라도 해. 쓰레기 소리 들어도 차라리 그게 훨씬 더 편할 테니까. 격해지는 감정에 말을 멈추고는 한동안 심호흡을 한 뒤 어렵사리 말을 이었다. 못 헤어지고 결혼하면 5년 동안 병수발 들게 될 거야. 아프고 괴로워하는 거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 돼. 차라리 대신 아팠으면 하고 만번쯤 생각하고 제발 기적처럼 나왔으면 하고 100만 번쯤 생각하면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인생 전부 다 쏟아부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그게.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전부 가져다 바쳐봐야 은지 결국엔 죽어. 슬픔보다는 분노가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악물어야 했다.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은지가 죽을 때쯤 되니까 후회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긴 시간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실컷 다 해놓고 뒤늦게 후회한단 말이야. 은지 죽는다는 생각이 날 때마다 머리를 쪼개서
뇌를 찢어버리고 싶었는데 정작 한 번 후회를 하기 시작하니까 미칠 것 같았어. 엄청 사랑하고 소중했는데 어느 순간 너무 미워지더라. 은지 장례식에서 한바탕 눈물 쏟고 나니까 오히려 개운해질 정도로. 그렇다고 은지 죽고 나서 편해졌냐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야. 일도 그만두고 병원비 내느라 빚도 졌지. 주변 사람 다 떠나가고 정신은 피폐해져서 이제 사회생활도 못해. 은지는 죽었는데 난 벗어나질 못한다고. 알아들어?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 머릿속에서 완전하게 지워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봐. 지금 내 꼴을 봐. 사람도 다 떠나고 단칸방으로 쫓겨나서 아무런 악도 없이 간신히 먹고 살아. 아니지. 이건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연명하는 거야. 이런 꼴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래야 네가 살아. 토해내도 뱉어냈지만 역시나 남는 건 지독한 자기 혐오감 뿐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이 말이 과거의 자신에게 전해진다 해도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너무도 뻔했다. 그래,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겠지. 뻔해. 다시 은지 사랑하고 다시 그 거지 같은 짓거리를 자진해서 하겠지. 착한 척, 멋진 척 해봐야 나중에는 분명 후회할 테니 두고 봐. 마지막에 가서는 언제 죽나 손가락으로 꼽을 거야. 은지 죽었단 소식 들었을 때 겉으로야 오열했는데 속으로는 환호성이 나오더라. 추잡하지? 그래, 내 인생이 그따위였다고. 말을 뱉어낼수록 혐오감이 심해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난 사진을 집어들어 한참 동안 쏘아붙였다. 무엇보다 화나는 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은지는 날 미워한단 거야. 사진을 내려놓고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어 방 한켠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곳엔 야윈 얼굴로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은지의 형체가 서 있었다.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넌 죽었잖아. 난 할 만큼 다 했었다. 내 인생 전부를 다 바쳤었다. 과거도 바쳤고 미래도 바쳤고 전부 다 바쳤다. 그런데 왜 그래? 마지막에 내 마음이 떠났다고? 제발 너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네 상태 악화될 때마다 내심 좋아해서? 그걸 원망하고 싶은 거야? 내가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 그냥 나도 좀 살고 싶은 마음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 은지는 대답 없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한때는 사랑했던 여자지만 지금은 그저 무서운 존재일 뿐이다. 병원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은지의 모습을 지울 순 없었다. 환영인지 귀신인지 아님 그 비슷한 무엇인가인지는 모르지만 저게 내 정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무래도 자신이 없었다. 그리 오래 버틸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금 옛날 사진 속 나를 향해 중얼거렸다. 후회할 짓 하지 마. 어? 야,
후회할 짓 하지 마. 차분히 사진을 정리해 상자에 담는 동안 은지는 여전히 섬뜩한 모습으로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난 병원을 나서며 꼼꼼히 머리에 감겨진 붕대를 풀었다. 여전히 관자놀이 쪽 통증이 심했지만 그 이상으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풀어헤친 붕대를 바닥에 버리고는 택시를 잡으며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듯 중얼거렸다. 내 딸이 죽었어. 그 망할 새끼가. 몽롱한 정신으로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만 해도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닐 거라 생각했었다. 심하게 두드려 맞은 탓인지 기억 일부가 지워져 있었지만 마지막 기억은 날과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으니까. 하지만 자신을 형사라 소개한 남자는 유감을 표하며 딸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정황상 살해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용의자를 쫓는 중이라며 내가 정신을 잃었던 동안 있었던 일을 내게 말해주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으니 CCTV로 확인한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따님과 식사를 하고 계시던 그 시간에 건물 위층에서 20대 중반의 청년 하나가 내려와서는 현관 앞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벼랑간 문을 열어서는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죠. 이후 최초 목격자가 말하길 뭔가 요란한 소리가 나서 열린 문 안을 쓱 들여다보니 집안은 난리가 나 있었고 그 청년이 집에 있던 야구 배트를 들고 쓰러진 선생님을 공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격자분이 급히 도우려 하자 그자는 무기를 버리고는 도망친 상황입니다. 신고를 받고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따님은 이미 야구 배트에 수차례 가격당해 사망한 상태였고 선생님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CCTV 사진을 보여주었다. 혹시 아는 사람인지 묻는 형사의 말에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사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알고 있었다. 위층에 사는 대학생 청년. 오고 가며 몇 번 마주친 정도에 불과했지만 고등학생인 내 딸에게 은근히 묘한 눈빛을 보냈던 이 청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간신히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다시 끌어오르는 게 느껴졌다. 진작에 어떻게든 손을 썼어야 했는데 설마 하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딸을 잃었다. 그랬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것을 숨기고 형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렇게 직접 밖으로 나온 것이다. 안 되지. 경찰 따위한테는 못 넘겨. 감히 우리 딸을. 내가 직접 찢어발기도 시원찮아. 청년이 어디로 도망쳤을지는 대충 예상 가는 곳이 있었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옆방 노인네가 동네 아주머니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윗집 총각이 근처 폐 건물에 자주 들락날락거린다고. 그 형사가 이미 주변 도로를 전부 차단한다고 했으니 멀리 도망치지 못한 놈은 급한 대로 그곳에 숨어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택시를 잡아 타고는 진정하려 했으며 숨을 골랐다. 경찰들이 움직이기 전에 서둘러야 했다. 땅바닥에 있는 새 몽둥이 하나를 집어들고는 폐 건물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차가운 공기만이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고 있었다. 내 딸을 죽인 그놈은
분명 여기에 있다. 그 생각에 간신히 차갑게 식힌 머리가 다시 뜨거워짐을 느꼈다. 가족을 버려두고 도망간 와이프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착한 내 딸. 못난 아빠를 둔 탓에 또래 애들처럼 맘 편히 놀지도 못한 불쌍한 내 딸. 그간 잘해주지 못한 자신에 대한 후회와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이 모든 감정이 분노가 되어 이곳 어딘가에 숨어있을 살인자 놈에게 향했다. 어두운 건물을 정신없이 뒤지던 그때 그 녀석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놈의 그 저열한 눈을 마주한 그 순간 날 붙잡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너무도 당당히 내 앞에 나선 게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대로 놈에게 달려나갔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바닥이 푹 꺼지며 그대로 아래층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조금만 주의 깊게 움직였다면 쉽게 알아차렸을 변변치 않은 함정에 걸린 한심한 날 탓하며 비참하게 바닥을 뒹굴어야 했다. 떨어질 때 충격이 제법 컸었는지 몸을 일으키기 어려웠다. 그리고 머리 위에서 녀석의 비릿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든 찾아가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제 발로 쫓아왔네. 이 새끼가. 하지만 내 말은 위에서 떨어지는 벽돌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숨을 헐떡이고 있자니 어느새 내 옆으로 내려온 녀석이 내가 떨어뜨린 새몽둥이를 주워들며 말했다. 착한 애였어. 마음씨도 곱고 어른스럽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거든. 근데 그의 유일한 단점이 뭐였는 줄 알아? 쓰레기 같은 부모를 뒀던 거야. 그거 하나 때문에 죽은 거라고. 이를 악물고 움직여 보려는 시도는 녀석이 휘도른 새몽둥이에 가로막혔다. 화가 난 듯 몸 이곳저곳을 후들어대는 통에 분노를 잇고 고통에 신음하며 그저 꿈틀거릴 뿐이었다. 녀석은 무언가 만족스럽지 않은 듯 씩씩거리며 손에 든 걸 집어던지고는 내 멱살을 잡아 일으키며 물었다. 내가 널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여버릴 생각이거든? 만족스러울 만치 때려 패서 죽여버릴 건데 적어도 주둥이 멀쩡한 지금 딱 하나만 물어보자. 나를 움켜잡은 손에서부터 나를 넘어서는 분노가 느껴졌다. 네가 뭔 짓을 했는지 기억해? 대답할 수 없었다. 이놈이 내 딸을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체 내가 이 녀석에게 무슨 잘못을 했을까? 아무리 기억을 다듬어봐도 적당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다. 난 그저 내 딸을 음흉하게 쳐다보는 놈을 신경 쓰고 있었을 뿐 말 한마디 섞은 적 없다. 내가 침묵을 지키자 녀석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웃음치며 말했다. 기억 안 나는구나. 그치? 기억도 못하지? 그놈의 술 때문에 머리가 그냥 돌아버렸겠지. 다시는 술 안 마실 거라고. 매일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또 술 마시고 예지한테 손찌검하고. 술. 저녁 먹을 때 술을 꺼내 마신 건 기억할 수 있었다. 그걸 불안하게 보던 예지의 얼굴도 떠올랐다. 그럼 지금 내 기억이 불분명한 건 머리를 맞아서가 아니라 술 때문이었을까? 그는 숨을 몇 번 고르더니 날 내팽개치고 주변을 가리켰다.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너 술 먹고 올 때마다 예지가 도망 나와 있던 곳이야. 네가 망나니처럼 하고 다닐 때마다 예지가 와서
서럽게 울던 곳이라고. 안쓰러워서 내가 몇 번 돌봐줬는데 예지가 나한테 부탁하더라. 집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혹시라도 아빠가 난동 부리면 들어와서 살려달라고. 그 어린애가 나한테 죽을지도 모르니까 살려달라 그랬다고. 벌벌 떨면서. 네가 사람 새끼냐? 어? 기억이 안 나? 개소리 말고 똑바로 대답해. 네 딸 예지 왜 죽였어? 그의 말, 그리고 이 상황,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왜 죽였냐? 이건 내가 그에게 물어야 할 것이었다. 평범한 저녁 식사 시간을 비극으로 만든 사이코를 죽이기 전에 내가 물어봤어야 될 말이었다. 진짜 기억 안 나는구나. 그래도 난 대답 들어야겠으니까 어떻게든 기억해내. 기억날 때까지 저 맞는 거야. 그의 발길질이 거침없이 내 몸 이곳저곳을 파고들었다. 몸속에 남은 술기운이 날아가서인지 아니면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려서인지 간신히 그때의 일을 떠올릴 수 있었다. 저녁거리와 함께 술 몇 병을 사갔고 오랜만에 기분 좋게 취했다. 딸은 술병이 비어갈수록 불안해하며 내 눈치를 보다가 슬쩍 집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다. 취기가 올라온 내겐 그 모습이 도망간 집사람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잡아다가 방 안에 밀쳐놓고 야구 배트를 들어서는 마음이 풀릴 때까지 후드랩했다. 웬놈 하나가 달려들기 전까지. 고통 때문에 현실로 돌아왔지만 녀석에게 반항할 힘도 도망칠 힘도 없었다. 지금까지 날 채우고 있던 분노와 혼란은 딸을 죽였다는 죄책감과 온몸에 쏟아지는 묵직한 고통으로 바뀌어갔다.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비굴하게 내뱉은 말은 녀석을 더 화나게 했는지 이젠 악에 바친 소리까지 지르기 시작했다. 근처에 굴러다니던 커다란 날카로운 쇠붙이를 집어든 녀석이 내게 다가왔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난 눈을 감고는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경찰이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그 녀석을 제압했다. 녀석은 바닥에 엎어지며 여전히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저 개새끼. 이거 안 놔? 내가 경찰들의 부축을 받아 몸을 일으키자 병실에 찾아왔던 형사가 내게 수갑을 들이댔다. 가정폭력 및 박예지양 살해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상황 파악이 끝난 모양이었다. 도저히 웃긴 상황이 아니었지만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맞아 죽는 것보다는 교도소에 가는 게 낫다. 심지어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놈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딸을 죽여놓고 웃는 내 모습에 혐오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굴 미소를 지우고는 비통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겐 죄책감보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은 조금 안정되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과거 아이를 낙태시킨 적이 있습니다. 2번씩이나 말이죠. 첫 번째는 어렸던 17살 때 피임에 실패했던 탓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3살 때였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와는 2년 정도 사귀고 있었고 전 그녀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생겨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약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임도 하지 않고 관계를 가지곤 했었습니다. 딱히 그녀도 거부하지 않았었고요. 역시 여자친구는 얼마 못 가 임신을 했고 전 그것을 기회로 청혼했습니다. 전 당연히 받아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냥 부모님에게 거절할 수 없는 혼담이 들어왔다며 반대로 헤어지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집안의 사정이랄까 정략 결혼 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헤어진다 해도 아이가 문제였습니다. 전 정말로 아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나 혼자서라도 키울 테니 아이만은 꼭 낳아달라 부탁했지만 그녀와 결혼 예정인 시부모님마저 찾아와서는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혼하는 신부에게 다른 남자 아이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낙태를 시킨 17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나고 귀찮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이번 일만큼은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제 몸 상태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지고 식욕이 줄어들었습니다. 자다가도 가위에 자주 눌렸었고 그 탓에 매일 피곤한 날들을 보내야만 했죠. 혹시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긴 걸까 라는 생각에 병원을 찾아가 봤었지만 원인 불명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전 타격이 큰 일을 겪은 탓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나을 수 있는 그런 거 말입니다. 하지만 몸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져만 갔습니다. 끝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지만 별 차도가 없어서 전 하던 일마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을 위해 친가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간병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몸 상태는 여전히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68kg였던 몸무게는 2달 만에 52kg까지 빠져버렸습니다. 전국을 떠돌며 유명하다고 소문난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그 누구도 제가 왜 이러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쯤 시간이 지나고 전 조상의 제삿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제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제사가 끝내고 돌아가려는데 이모님 한 분이 제게 용한 무당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했죠. 저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혹시라도 나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무당분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흐르고 무당은 절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몸에 어린 아기 귀신이 붙어 있다고 말이죠. 충격이었습니다. 거기다 제 몸에 붙은 아이 귀신은 2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낙태에 관해서는 친척은 물론이고 이 무당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무당분에게 재령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다 무당은 재령을 해주겠다 말했죠. 하지만 무당의 대답은 어딘가 찜찜한 구석이 있는 듯 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아기들의 귀신은 제게 붙어 있지만
이 아기들이 제게 해를 끼칠 생각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은 그 귀신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저의 후회와 더불어 다른 누군가의 후회가 겹친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후회하고 있는 사람도 몸이 안 좋아졌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선 전 아기들의 공양을 부탁했습니다. 조금 맥이 빠졌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일이 많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전혀 슬프지도 않은데 아프지도 않은데 말이죠.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리고 반쯤 울고 있는 저를 보면서 무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절 괴롭힐 것이라 말이죠. 저 말고 후회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17살 때의 여자친구나 23살 때의 여자친구, 이 둘 중 하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청혼을 거절당한 데다 더 최근이었던 23살 때의 여자친구 쪽으로 기우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전 몇 달 만에 그녀에게 연락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만난 그녀는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전 그녀에게 무당이 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혹시 마음에 집히는 것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전 낙태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혼생활도 순조로운 데다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낙태한 아기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다지 후회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끝으로 전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만 느껴지는 통에 곧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7살 때 만났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던 탓인지 연락처는 없어진 상태였죠. 전 딱히 사이가 좋지 않은 옛 친구들에게까지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어서 그녀의 연락처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자아이와 연락이 닿았고 전 그녀의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대답을 듣고 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꾸로 그 애가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가 죽은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냐고 말이죠. 그러고 한동안 머뭇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전 그녀가 낙태한 뒤 그녀가 태어날 하기도 전에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닥 좋아하지 않았던 데다 임신으로 마음고생이 심했고 마침 제가 좋다는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철없던 시절이라도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그 낙태 후유증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낙태 후 한 달 뒤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역시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에 전 그녀의 부모님 연락처를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해주신 이야기로는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 그대로였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전 두 분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어머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실수라고 해도 제 딸은 이제 돌아올 수 없어요. 법적으론
당신에겐 죄가 없겠죠. 그래요. 사실 맞아요. 전 딸을 죽인 건 당신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후회하면서 그렇게 사세요. 제 몸에 흐르는 피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전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얻어맞거나 욕을 먹는 편이 좋았을 겁니다. 몸의 이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을 만난 뒤로부터 전 매일 밤 강렬한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피투성이 방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는 중년 여성의 목소리.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겠죠.